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노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사랑, 관계, 죽음을 연구한 의사가 말하는 삶의 본질에 관한 에세이집 인생 수업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본 질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죽음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임종을 지켜본 의사. 그녀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깨닫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놀랍게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책은 바로 인생 수업입니다. 저자는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죽음학의 선구자이자 그 유명한 죽음의 5단계를 제시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그녀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평생의 연구와 경험을 총정리하며 남긴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보인다. 지금부터 15분간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삶을 비춰보고 사랑이라는 렌즈로 관계를 바라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은 죽음을 마주한 의사의 고백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1926년 스위스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5살 때 이웃집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 소녀의 집을 찾아간 어린 엘리자베스는 죽은 소녀가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뭘까? 저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그녀의 평생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녀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학계는 죽음을 터부시했습니다. 의사들은 죽음을 실패로 여겼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외로운 곳, 말기 환자들의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외롭게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그녀는 더 많은 임종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비슷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는 것.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것이 바로 유명한 죽음의 5단계 이론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후회하는 것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삶의 진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제2장은 마지막 순간의 후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엘리자베스는 임종 환자들에게서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첫 번째 후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였죠. 좋은 집, 좋은 차, 명예로운 직업. 하지만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 음악가가 되는 거였는데 그는 자신의 꿈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무서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두 번째 후회, 나는 너무 많이 일했다. 한 여성 CEO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학예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 딸이 크는 걸 보지 못했어요. 성공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후에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과묵하게 살았던 사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까요?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데 그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어색해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네 번째 후에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다섯 번째 후에 나는 행복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후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일이 끝나면, 돈을 더 벌면, 아이들이 크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후회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제3장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가 발견한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사랑. 그녀가 만난 한말기 암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두 아이를 둔 그녀는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내 아이들은 어떡하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편의 손을 잡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걱정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승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엘리자베스는 이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 여성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유한함을 깨달음으로써 현재의 소중함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고. 아침에 일어나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 저녁에 돌아와 수고했어라고 안아주는 것. 전화로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룹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지금은 바빠. 내일 하면 돼. 그리고 어느 날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관계의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관찰한 또 하나의 진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임종 순간에 무엇을 원했을까요? 돈? 명예? 성취?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가로 살았던 사람. 그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예정이었죠. 하지만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그의 자녀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빠, 다음 주에 갈게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 그는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병실을 나서는데 그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유산 서류를 정리하러.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로 평생을 살았던 한 여성. 그녀에게는 많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임종병상 주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컸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빛이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두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로 죽은 사람과 부유하게 죽은 사람의 차이. 돈이 많은 것과 사랑이 많은 것의 차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관계는 투자라고.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우리는 일에는 기꺼이 야근을 하면서 관계에는 30분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회사 회의에는 절대 빠지지 않으면서 가족 저녁 식사는 쉽게 거른다고.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짜증을 낸다고.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호장은 용서의 힘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많은 임종 환자들이 한 가지 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혹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형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유산 문제로 싸운 후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형님과 화해하고 싶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요. 내가 왜? 며칠 후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형을 불러주세요.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형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분노와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산다고. 또 다른 환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어릴 적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렸고 임종이 가까워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나요? 그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제게 뭘 했는지 아세요? 엘리자베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당신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몇 주 동안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가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침묵.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빠, 용서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가 풀렸습니다. 몇십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2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2주는 평화로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다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하지만 용서는 선택이라고. 우리는 원망 속에서 살 수도 있고 자유 속에서 살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제6장은 현재를 사는 법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임종 환자들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그것은 현재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아갑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과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한 환자가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평생 언젠가를 기다리며 살아요. 언젠가 승진하면, 언젠가 돈을 모으면, 언젠가 은퇴하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가 오면 또 다른 언젠가를 만들어내니까요. 진짜 삶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말이에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녀 역시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정작 자신의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 대해 가르치면서 삶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더 많이 웃기로, 더 많이 포옹하기로, 더 많이 사랑해라고 말하기로,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기로,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진짜로 맡기로, 산책을 할 때 나무와 하늘을 진짜로 보기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로 보기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7장은 두려움과 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다를 것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크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살지 못한 삶이 두렵다고. 한 젊은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35세, 두 아이의 아버지.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저는 살아 있었지만 살지 않았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 출근, 퇴근, TV, 잠. 주말에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봤죠. 아내가 여행 가자고 하면 다음에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아빠 피곤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아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음악 같아요. 아내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야 진짜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며 엘리자베스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선고받아야만 살기 시작하는가? 왜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사는가? 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일로 미루는가?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고. 두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꿈을 추구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실패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후회. 그리고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8장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평생 연구하며 도달한 결론. 그것은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좋은 삶이란 뭘까? 성공한 삶이란 뭘까? 엘리자베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디서 오는가? 돈에서? 명예에서? 성취에서? 아니었습니다. 의미는 관계에서 옵니다. 의미는 사랑에서 옵니다. 의미는 기여에서 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았던 사람. 그는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의 옛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구나. 반대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억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몇 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비즈니스 관계자들. 엘리자베스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구나. 의미는 축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옵니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서 옵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나요? 돈 많았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 아니면 따뜻했던 사람? 도움이 되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왜일까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이걸 사면 행복해질 거예요. SNS는 말합니다. 팔로워가 많으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직장은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면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임종병상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은행 잔고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직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SNS 팔로워를 세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제구장은 죽음이 가르쳐준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생 죽음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것을. 많은 임종 환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밝은 빛, 평화로운 느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뇌의 환각일까요? 엘리자베스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 죽음의 과정을 경험한 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마치 낡은 옷을 벗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옷이 너무 좁고 불편해졌어요. 새로운 옷을 입을 시간이에요. 또 다른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랜 여행을 마치고 엘리자베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마치 탄생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강조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르다고. 오히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면 매 순간이 더 의미 있어진다고. 한 환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을 정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렸어요. 의미 없는 관계들을 정리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던 일들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가족, 친구, 사랑.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제 삶이 훨씬 단순해졌지만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엘리자베스는 묻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선고받아야만 이런 선택을 하는가? 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가? 우리 모두는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를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요? 제 10장은 5가지 인생 수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5가지 핵심 교훈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진정성 오선티시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라. 당신의 꿈을 살라. 남의 꿈이 아니라.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제가 누구인지 숨기며 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인 척했죠. 하지만 진짜 나는 아무도 몰라요.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을 테니까요. 두 번째 수업 후회 없는 삶입니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 하라. 사랑한다고 말하라.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라.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라. 지금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죠.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아요. 지금이 완벽한 순간이에요. 후회하며 사는 것만큼 슬픈 게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선택의 문제였다면. 세 번째 수업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사랑은 위험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로 살지 않는 것이니까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상처는 안 받았죠. 하지만 사랑도 받지 못했어요. 어떤 게 더 아픈지 아세요? 후자예요.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겠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네 번째 수업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라. 자신을 포함해서 원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독은 당신을 죽일 뿐입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깨달았어요. 제 인생을 망친 건 그 미움이었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5번째 수업 현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행복은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현재를 사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제 11장은 실천 가능한 변화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론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하라.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은 마법 같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명확해집니다. 상사와의 다툼? 중요하지 않습니다. SNS의 좋아요 개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집?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이렇게 돌아보라.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오늘 나는 현재에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매주 이것을 실천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문자나 이메일이 아니라 손으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당신의 꿈을 하나 꺼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세요. 자연 속에서 30분을 보내세요. 스마트폰 없이 누군가를 도우세요. 대가 없이 매달 이것을 점검하라. 나는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렇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기 싫은 약속을 거절하세요.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그리고 공간을 만드세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을. 제12장 죽음과 함께 춤추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말라고. 죽음은 삶의 일부라고. 그녀는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 성장 단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배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죽음을 숨깁니다. 병원에 격리된 병실에서, 장례식장에 닫힌 문 뒤에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제안합니다. 죽음과 친구가 되라고.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죽음을 인식하고 살면 매 순간이 선물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축복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한 환자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요. 창밖의 나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아내의 목소리,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하늘, 저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죽음이 제게서 뭔가를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를 준 거예요. 눈을요.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을요. 엘리자베스는 이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는 것을. 죽음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13장은 유산 남기기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환자들에게 자주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유산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고. 유산은 영향력이라고.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친 영향. 당신이 세상에 남긴 흔적.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우체부로 일했던 사람.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남길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엘리자베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배달했던 편지들은요? 그 편지들 안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그것들을 전달했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만났다면, 당신이 친절하게 인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친절들의 누적입니다. 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따뜻한 말, 한 교사가 학생에게 보내는 믿음의 눈빛, 한 친구가 힘든 친구에게 들려주는 위로. 이 모든 것이 유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죽고 100년 후 아무도 당신의 은행 잔고를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면,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그 영향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당신의 영향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이것이 진짜 불멸입니다. 육체의 불멸이 아니라 사랑의 불멸. 제14장은 지금 당장 시작하기입니다. 엘리자베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맞아요. 하지만 일단 이것만 끝내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제안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것을 하라. 전화기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사랑해. 그냥 말하고 싶었어.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세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준 누군가에게 당신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라고.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충분해. 나는 가치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이 미뤄왔던 꿈을 하나 선택하세요. 그리고 오늘, 지금 첫걸음을 떼세요.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엘리자베스는 답합니다.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는 괜찮습니다.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남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임종병상에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예요. 엘리자베스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바쁘게? 아니면 의미 있게? 생존하고 있나요? 아니면 살고 있나요? 시간을 죽이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살리고 있나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제15장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2004년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나비가 될 시간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에 빗대어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애벌레는 고치 안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오릅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삶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진실하게 살아라. 당신 자신에게 충실하라. 2. 사랑하라. 두려움 없이 전적으로. 3. 용서하라. 자신과 타인을.
4. 현재에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5.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실히 살아라. 이제 이 영상이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 엘리자베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수천 명의 임종 환자들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 그들의 후회,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제는 당신이 실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며칠 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일상, 똑같은 선택, 똑같은 미움. 왜일까요? 변화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말합니다. 후회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불편한 것과 나중에 후회하는 것.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지금 하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엘리자베스가 만난 환자들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냥 하루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 꿈을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루, 진실하게 살 수 있는 하루. 그들은 그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부탁입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의 꿈을 적어보세요. 계속 오전 1053. 그리고 매일 이렇게 자문하세요. 나는 오늘 진짜로 살았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축하합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본 삶의 진실을, 임종 환자들의 후회를 통해 배운 지혜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자베스의 말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입니다. 삶의 반대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수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의 꿈을 미루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을 선물처럼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선물이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진짜로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합니다.